오늘 첫 시간은 철학의 탄생이라는 그 제목으로 그리스나 인도나 중국 같은 데에서 어떻게 철학이 탄생했는가 그 과정, 철학적인 내용보다는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어떤 역사적인 문화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철학사가 대체적으로 기원전 6세기서부터 21세기 오늘까지 이제 이어져 왔는데, 철학사를 서술한다는 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면은, 철학의 역사를 서술하려면은 철학이 무엇인지를 규정을 해야 돼요. 그죠? 역사라는 거는 철학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역사라는 거는 뭐 문학사, 경제사, 정치사, 종교사, 수없이 많은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 전체에서 도대체 뭐를 꼽아가지고 철학사라고 하느냐, 어떤 걸 꼽아가지고, 그렇죠, 그죠? 어떤 책을 철학사 책으로서 연구하느냐라는 거를 정하려면은 철학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죠? 철학이란 이런 거니까, 이런 거니까 이 텍스트는 역사가 아니라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순환적이에요. 철학이라는 게 규정을 해야지 철학사를 알 수 있고. 근데 지금의 철학은 뭡니까? 오늘날의 철학은 철학사를 통해서 규정되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철학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묘한 그 어떤 순환성이 있죠. 순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규정 자체도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완벽한 보편적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그죠? 그런 점에서 철학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간단치가 않아요. 철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익스텐션, 외연이라는 걸 잡아야 되는데, 외연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어디까지가 철학이냐라는 거죠, 그죠? 어디까지가.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외연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등록된 사람 전체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게 외연이죠, 외연, 그죠? 수학적으로 말하면 집합, 그죠? 근데 이제 외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내포에 의해 가지고 또 결정이 돼요. 내포.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컨대 개가 뭐냐? 개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뭡니까? 개의 외연이 정해지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외연과 내포는 인텐션이고요. 익스텐션과 인텐션, 외연과 내포가 순환하게 돼 있어요. 순환하게. 탁자가 뭐냐? 탁자는 이러한 거야. 그럼 뭡니까? 탁자 외연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철학의 외연과 내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히 어디까지가 철학인지. 만약에 철학이라는 거에 외연을 넓게 잡으면은, 의미를 넓게 잡으면은, 모든 문명은 다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 대해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세계에 대해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물질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전능한 존재가 만들었다, 아니면 무슨 영적인 존재들이
표현되는 거다. 갖가지. 세계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세계에서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 이 세계는 이러한 건데, 그 중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리고 이제 어떤 정치라든가 윤리 같은 그런 가치 문제 있죠, 그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한 일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문명은 없죠. 그죠? 어떤 문명이든 그 문명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철학이 없는 문명은 없다. 에스키모인들도 에스키모인들의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인들도 아프리카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좁게 제시하면 이렇게 외연은 이제 좁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요러 해야지 그게 철학이다라고 외연을 내포를 조금 더 뭡니까? 까다롭게 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렇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날 학문의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학문의 세계에서 인정하는 철학은 뭐냐면은 어떤 저런 거에 대한 사고가 체계적이어야 하고, 체계적. 그 다음에 그것이 텍스트로,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이 돼야 돼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컨대 영어로 된 철학이나 한문으로 된 철학은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아프리카어로 된 철학은 거의 안 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철학이 없냐? 거기도 있어요. 철학서적인. 있지만 그것이 아프리카어로 명확하게 텍스트로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철학으로 안 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좁은 의미의, 그러니까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철학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흔히. 그리고 이제 요렇게 철학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테두리 지어가지고 어느 정도 엄밀하게 이렇게 그 제한을 할 경우에 철학의 모태는 그리스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에서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네. 저 사람들 자신들은 헬라스라고 그러죠. 헬라스라고. 그리스라는 말은 헬라스라는 말의 라틴어 번역어예요. 라틴어 번역어가 영어식으로 발음된 거예요. 무슨 알겠죠? 예. 헬라스가 라틴어로 번역돼서 그게 영어식으로 발음된 게 그리스예요.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하게 얘기하면 헬라스가 되겠죠. 같이 여러분 제가 준비해온 그 포인트를 함께 보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헬라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하는 특정한 국가가 아니라 특정한 국가. 오늘날에 말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그 네이션 스테이트죠, 그죠?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 또는 민족국가. 국민국가 내지는 민족국가인데, 국민국가나 민족국가 같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게 다 국민국가지, 그죠? 그런 개념은 근대의 개념이에요. 근대의 개념. 중국인이 일본 같은 것도 다 근대 개념이야. 근대 개념. 그러니까 고대로 내려가면 지금 같은 국가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국가. 그냥 지역, 어떤 문명권, 어떤 언어권, 이런 개념이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고 부르는 그
국민국가에 속해 있는 지역들은 원래는 그 국가 지역이 아니지. 원래 전혀 다른 문명권이에요. 정복이 돼가지고 중국이 된 거지 나중에 해가지고. 헬라스라는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떤 특정한 국가가 가리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도시 국가들 이렇게 수많은 폴리스 도시 국가 하나의 도시가 국가인 거예요. 하나의 도시가 대체 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한 기십만 명 정도 다니고 아주 작은 데는 만 명 단위. 심지어는 몇천 명 되는 폴리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 조그만 도시 국가들. 그런 도시 국가들이 모여 있는 그 에게해 지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에게 지역 그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헬라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서쪽에 그리스 반도, 그죠? 이쪽 그리스 그 반도가 이쪽이죠. 그리스 반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크레타 섬이 있죠. 크레타 섬이죠.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북쪽에는 코카사스 산맥이 있죠. 코카사스 산맥. 그죠? 이쪽에 뭐가 있어요? 지금의 터키, 트로이가 있죠. 그죠? 요게 에게해야, 에게. 그 에게를 둘러싼 전체 지역이 헬라스 지역인데, 단, 이쪽은 좀 갈라져요. 이렇게. 동선은 이렇게. 이쪽은 좀 다른 문명권이야. 다른 문명권. 이쪽은 뭐냐면, 그리스인들이 여기를 뭐라 불렀냐면, 오리엔트다 이렇게 불렀어요. 오리엔트다. 그러니까 오리엔트라는 말은 원래 뭡니까? 동양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트로이를 가리키는 말이 오리엔트. 원래입니다. 그쵸, 그죠? 근데 서양 사람들이 지리적 안목이 점점 넓어지면서 오리엔트라는 단어의 외연도 계속 넓어지는 거야. 무슨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트로이만 가리켰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전체 가리켰다가 그 다음에는 인도까지 가리켰다가 그 다음에는 중국까지 전부 다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같은 말인데 외연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지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가운데 에게해란 바다가 위치해 있고 육지가 그것을 삥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문명은 어디서 생깁니까? 바다에? 바다보다는 강이죠, 보통. 강. 티그리스 강, 무슨 강, 황하 이런 강에서 생기죠. 또는 초원 같은 데 생기는데, 여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바다가 육지를 싸고 있는 게 아니고, 한가운데 바다가 있고, 육지가 삥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리처럼. 그리고 뭡니까? 그 폴리스들 사이사이는 높은 산맥이 가로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왕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왕래할 적에는 육지로 삥 돌아서 만나는 게 아니고 바다를 건너서 만나 이렇게 만나고 이런 식으로 만나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그리스 문명 전체가 무슨 문명이냐면은 해양 문명이죠. 해양 문명.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문명이에요.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문명. 그래서 모든 게 바다와 연결되어 있지. 트로이 전쟁도 바다를 건너서 싸운 거고, 오디세우스가 바다를 헤매다 나중에 오는 얘기고, 모든 게 다 바다 둘러싸고 벌어져. 이 문명 전체가 다.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산의 문명이지, 산. 옛날 얘기가 다 산과 연관돼. 전부 산하고 연관되지, 그지? 얘들은 전부 다 바다하고 연관돼. 모든 얘기가 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거대 권력이 등장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이게 중요해요. 요게. 거대 권력.
미개 사회에서 문명 사회로 이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완만한 연속적인 과정이었다고 보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단절로 봐요. 이렇게 갑자기 도래한 단절로. 이렇게. 갑자기 왕이라는 게 생기고, 성이라는 게 쌓이고, 문자가 생기고, 역사, 기록이 생기고, 관료제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화폐가 등장하고, 등등등, 요런 문명. 지금 우리가 주로 사극에서 보는 문명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이런 문명. 왕, 성, 문자, 역사 기록, 관료제도, 화폐 등등, 요렇게 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옛날 문명, 그 문명은 미개 사회에서 어느 순간에 도래했다는 거야, 갑자기. 그걸 흔히 뭐라고 하냐면 거대 권력이다 말이야. 거대 권력. 인도의 브라만 계층, 이집트의 파라오, 전형적인 예죠, 그죠? 전형적인 예. 페르시아의 그 거대한 왕국, 전형적인 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참 중요한 게, 이런 고대 문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대 권력이 생기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지적 구조가 생길 수가 없는 구조야. 다 이렇게 뚝 떨어져 있으니까, 전부 다. 한 건데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이게 그리스 문명을 고대의 다른 어떤 문명과도 구분되는 독특한 문명으로 만들어요. 이 구조가. 물론 이것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해양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모험심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 척박한 데야, 이렇게. 척박해. 척박하니까 뭐가 안 돼요? 농사가 안 되지. 그러니까 농사지, 천하지대본이란 말은 이 세계에서는 전혀 안 통하는 말이야. 그거는 우리 동북아에서 통하는 말이지. 이건 전혀 안 통해. 그러면 뭐 갖고 먹고 살아야 되죠? 장사해서 먹고, 그렇죠. 무역해가지고. 장사하려면 뭘 잘해야 되죠? 장사하려면 뭘 잘해야 돼? 말을 잘해, 말을 잘하고 계산이 밝아야지. 농사 짓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죠? 농사는 뭡니까? 그냥 땅만 파면 되는 거지, 그지? 우직하게. 그러니까 농사가 발달한 문명의 사람들하고 장사가 발달한 문명 완전히 다른 문명이에요. 너무너무 분위기가 다릅니다. 너무너무. 그리스 지역은 농업 문명이 아니에요. 상업 문명이에요, 상업 문명. 그러니까 말이 발달하고 계산이 발달하고 화폐가 발달하고 따지기 잘하고 따져야 되거든, 장사하려면. 그렇죠?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또 날씨가 좋아.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 날씨가 좋으면 사람이 집안에 안 앉아 있겠지. 그렇게 하냐, 그죠? 밖에 나올 거 아니야. 밖에 나오고 성격이 대체 어떻게 했어, 성격이. 쾌활하고 명랑하고 개방적이고 외향적이고. 밖에 나오니까 서로 대화를 많이 하겠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런 문명이야, 이런 문명. 이 문명. 쉽게 말하면. 그런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죠. 어쨌든 이런 거대 권력의 억압, 어떤 거대한 왕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만인지상 위에 군림하는 그런 문명이 아니야, 이 문명은. 기껏해야 가장 큰 왕정이라고 해봐야 그 미케네 문명. 아가멤논이지, 아가멤논. 아가멤논 집안 다스리는 게 미케네지, 그지? 끼키야 그런 정도가 이제 왕정이죠, 그죠? 이런 맥락에서 헬라스인들은 두 가지의 그리스의 기적, 민주정치의 탄생이다. 그 다음에 철학의 탄생일 수 있었다. 물론 이때의 철학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철학이 아니에요. 이때의 철학. 그냥 학문 전체가 다 철학이에요, 이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철학이든 다 철학과가 이때는. 그런 구분은 나중에 생겨요, 나중에 철학이 분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무슨 뭐 물리학이다, 생물학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때는 그냥 그런 구분이 없어. 다 뭉뚱그려가지고 전부 다. 그냥 철학만 있는 거죠. 헬라스 지역의 역사는 두 개의 커다란 전쟁을 분기점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전쟁이 트로이 전쟁이고 두 번째 전쟁이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둘 다 뭡니까? 동서 충돌이지. 그죠? 동서 충돌. 그리스 헬라스 세계와 트로이의 싸움.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뭡니까? 트로이와 페르시아의 싸움. 그러니까 항상 이 서구 애들하고 이 오리엔트 애들은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원래. 또 나중에 누가 또 싸우죠? 알렉산드로스가 또 인도까지 갔다 오지, 그지? 또 싸우고. 하여튼 이 두 지역은 항상 앙숙이고 지금도 앙숙이지, 현재까지도, 오늘날까지도. 그리스 역사는 페르시아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나눠요. 크게 나누는데. 어차피 트로이 전쟁 이전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역사적 관심사인데. 네. 트로이 전쟁을 분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그리스가 바뀌었습니까? 트로이 전쟁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사적이 많이 안 남아있어. 잘 모르죠, 우리가. 잘 모르는데, 트로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헬라스 지역이 이 지중해 패권을 잡은 거지. 지중해 세계.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우리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보듯이 그 전쟁이 벌어지는 꼬투리는 트로이 왕자가 그리스의 왕비를 납치해가지고, 그죠? 네. 그게 꼬투리가 됐지만, 그거는 그냥 이제 하나의 뭐랄까, 불씨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에게해를 둘러싼 일종의 해상 무역권 쟁탈전이지, 쉽게 말하면. 거기서 이제 그리스가 이기면서, 지중해를 장악한 거죠. 그러나, 저때 당시의 상황은 아무도 자세히는 몰라요. 왜냐하면, 다 소실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특히 이제 왜 더 그러냐 하면은, 9세기 정도에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 배울 쪽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 현상이 발생해, 이때. 이 코카소스 북쪽에서 도리아 민족이 침입을 해. 그렇죠, 그죠? 침입을 해가지고 이 전 지역이 완전히 다 초토화돼. 완전히 초토화돼. 그야말로 완전히 초토화돼.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나 심했냐면은 언어가 사라져요. 언어라는 거 완전히 사라져. 그러다가 다시 뭡니까? 다시 문명이 다시 발생해, 여기서. 네? 다시. 이때가 이제 바로 호메로스 시대지. 요때가 바로 호메로스가 묘사한 시대가 요 시대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재미있는 거는 호메로스라는 그 시인이 묘사했던 시대는 이 전시기죠. 초토화되기 전을 묘사한 거죠. 그죠? 트로이 전쟁이 한참 전에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호메로스가 직접 경험한 것은 여길 경험한 거예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런 거지. 비유하면 예컨대 이런 거지. 신라 시대가 다 초토화돼서 남은 게 별로 없어. 남은 거라고 돌조리 몇 개밖에 없어. 그런데 한 조선 초에 있는 어떤 작가가 그 신라의 전쟁을 막 그린 거야. 그러면 그때 가못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그 조선시대 초에 있는 그 작가는 주로 뭘 참조하겠어요? 자기가 주로 경험하는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를 참조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린 내용은 신라를 그린 거지만 신라를 그리면서 참조한 그 실제 경험들은 뭡니까? 고려 말자 걸 갖고 그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왜 그 감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때는 그런 것을 만들 기술도 없어요. 그때는. 자, 이건 그렇고. 그래서 페르시아 이전 시대의 거를 보통 앤틱 에이지, 상고시대라고 그러고, 윗상자입니까? 윗상자입니다. 예, 상고시대. 페르시아 전쟁 이후를 클래식 고전시대다, 이렇게. 클래식한 시대다. 예. 그리고 요 분기점이 학문의 역사에도 역시 도입되는데, 예, 철학의 역사도 역시 뭡니까? 페르시아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은 자연 철학이에요. 자연 철학. 그 이후는 뭡니까? 주로 인간과 문화를 많이 관심을 가진 아테네 중심의 철학이고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헬라스 역사에 대해서는 서기전 8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 드라마들을 통해 연구가 되었으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는 반드시 읽어야 돼요. 서구 문명에서 맨 처음에 읽어야 될 책이 일리아스 오디세이예요. 이게 서구 문명이 최초로 남긴 텍스트지, 우리한테. 최초로 남긴 텍스트. 20세기에 들어와 비약적으로 발전한 고고학적 성과들을 통해 그 연대가 500년 정도 내려가게 되었다.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1400년경으로 추정되는 크노소스 대화제 때, 크노소스가 어디 있는 겁니까? 크레타 섬에 있는 거죠, 그죠? 네, 크레타. 그때 대화제가 발생해요. 어마어마한 화재가. 그런데 그때의 점토판들, 옛날 사람들은 점토에다 글을 썼어요. 점토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왜 그 사진 같은 거 봤죠, 그죠? 점토에다가 왜 새 같은 거, 상여문자 그러는 거, 그죠? 예. 그게 불이 나는 바람에 구워져. 불에 구워져가지고 안 사라지고 남게 돼, 그게. 그게 발견이 돼요. 고고학자들이 20세기에 와가지고. 그때 쓰는 문자는 뭐라고 하냐면 선문자 비다, 이렇게 부르죠. 선문자 비. 그래가지고 이 크레타섬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알게 됐죠. 우리가 전투파를 통해 가지고. 약 3세기, 12세기로 추정되는 트로이 전쟁은 헬라스 문화를 이해하는 첩경인데, 전설상의 시인 호메로스는 이제 논란이 많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실은 여러 사람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시대를 서사시로 읊었으나, 실제 그가 모델로 한 것은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도리아 민족의 침입으로 초토화된 다음에 다시 세워진 문명, 그거를 보고서 썼을 거라고 짐작을 하죠, 사람들이. 신화적 배경과 실제 배경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화성으로는 여러분 잘 알죠, 그죠? 뭐 캐리스가 무슨 목동 양을 치고 있었는데 뭐 새 여신이 와가지고 누가 제일 예쁘냐 그래가지고 뭐 사과를 누구지 저기 아프렌트한테 줬더니 뭐 걔가 뭐 헬라스의 최고 미인을 너한테 주겠다 이래가지고 파리스가 뭐 가서 여자 이름이 뭐더라? 헬레네를 뭐 뺏어고 뭐 이런 건 다 알지, 그지? 신화적인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그런 건 신화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에게해 문명을 둘러싼 이제 패권 싸움으로 봐야 되겠죠. 동서의 패권 싸움으로. 그리고 이제, 요때 당시에 비교적 큰 왕정이라 봐야 이제 그 도시국가 내에서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왕정을 펴고 있던 집안이 아트레우스 집안이죠. 아트레우스가 아가멤논의 아버지죠, 그죠? 그래서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 때 총사령관이 되죠. 그렇죠, 그죠? 가장 이 세력이 크니까. 근데 그 집안은 뭡니까? 나중에 아가멤논이 원정에 돌아왔을 적에 그 부인인 그 크리타임네스라가 그 자기 남편을 죽이죠, 그죠? 목욕탕에서. 누구죠? 알기스토스하고 짜가지고. 그걸 이제 그게 그냥 비극이죠. 또 그 아들은 뭡니까? 아들은 또 원수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아버지 원수를 갚자니 어머니를 죽여야 되고, 어머니를 안 죽이자니 아버지 원수를 안 갚은 불효자가 되고, 그래서 막 갈등하지, 그지? 그리고 그게 오레스테스 얘기고, 오레스테스의 누나가 엘렉트라지, 그지? 그래서 그 집안이 아주 기구한 집안이야, 이 아가멤논 집안이. 대단히 기구한 집안이에요. 또 그 전 얘기도 있습니다. 전 얘기도. 그리스 드라마가 즐겨 다룬 주제가 그거예요. 이 비극적 가문. 대대로 이 안무의 그림자가 덮쳐 있는 그 가문들을 이렇게 그리는 게 이제 그게 주로 그리스 드라마의 주된 그 테마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호메로스의 인간관.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명확한 의미의 내면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내면, 자아, 나라는 의식, 이런 게 없다면 과장이겠지. 인간이니까 있었겠죠. 있지만 대단히 희박하게 나타납니다. 실제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호메로스 일리어스 이렇게 보면은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예컨대 20세기 초의 그 소설들 같은 거, 제임스 조이스라든가 이런 거 읽어보면 다 뭡니까? 인간의 내면을 묘사하잖아. 깊은 내면을.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같은 것도 그죠? 이걸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문학이라는 느낌보다는 꼭 영화 시나리오 같아. 왜? 내면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전부 다 바깥에서 관찰한 것만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관찰한 것만. 오디세우스가 창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쳤다. 투가 벗겨졌다. 외면적인 사건의 관찰만 나오지, 오디세우스가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런 건. 오디세우스에 조금 나와요. 약간 나오지. 이때 이 시대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내면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 안에서 막 빙빙 돌리는 거 있잖아, 사람이 내면 속으로. 이게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모든 게 외향이야. 외면, 이렇게, 모든 게. 누구를 봐도 저 사람이 마음이 무슨 성격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금발이다. 아주 단순해. 금발. 팔이 시다. 눈동자가 빛났다. 이런 거지. 황금축을 썼다. 모든 게 다 외면적인 것만 있어. 내면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시대만 하더라도. 그리스 드라마 시대가 돼야지 어느 정도 뭡니까? 이제 내면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죠. 오레스테스의 그런 고뇌라든가, 오디푸스 왕의 막 그런 방황하는 게 이제 그때 이제 묘사가 되기 시작하지.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 배경, 트로이전쟁이 남긴 것, 이런 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참고가 되겠습니다.